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8월달 한 달 쉬어서 이제 9월인데요. 얘기도 많이 좀 이제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덥더니. 특히 이제 장소도 이제 고려사로 옮겨서, LA 고려사로 옮겨서 오늘부터 이제 육조단경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육조단경은 그 중국 선종 5대 조사이신 육조 해능대사의 의록을 이제 모은 것인데요. 어, 중국에서는 그 논어하고 맹자, 노자, 장자와 더불어 5대 고전에 속하는 그런 명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그 불교에서는 다른 경전 이상으로 또 소중히 여기고 많이 보는 이제 의록 가운데 하나가 육조단경이죠.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금강경과 전등법어를 소위 경전으로 한다라고 그리 종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등법어가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 설하신 경전 외에도 이제 선종의 사자전승이 되는 그 조사들의 의록을 또 법문을 이제 경전과 똑같은 그 가르침의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전등법어도 소위 경전으로 한다라고 종언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소위 경전 가운데도 그 전등법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조단경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계종의 종명인 명칭도 육조 해능대사가 머무시던 이제 중국 조계산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조계산에서 머물러서 해능대사의 앞에 별호를 조계해능이라고 부른 데에서 이제 조계라는 말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천 송강사는 이제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송강사가 있는 산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꾸고 이제 조계산 송강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그 조계산이 됐던 것처럼, 이 조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은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전등법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육조단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조단경은 이제 많은 불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했던 그런 어록인데요. 이제 그 이제 판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고려 때에 이제 편찬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된 것은 득이본이었는데, 20세기 초에 도낭본이 발견이 되고 이게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일본 학자들이 이제 찾아내서 교정을 해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도낭본 단경을 이제 출판을 한 이래, 그 외에 여러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도낭본을 판본으로 저본으로 하는 이제 육조단경 해설서가 또 여러 개가 편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낭본에 보면은 이제 소주 자사가 이제 해능 스님을 대범사 강당에 모셔가지고 설법하게 하고 이제 그 법회 스님이 기록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낭본이나 득이본이나 종보본 같은 걸 보면 그 뒤에 이제 특히 도낭본하고 비교를 해도 득이본, 종보본은 한 배 정도 분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때 대범사 강당에서 했던 법문 내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해지는 내용과 다른 어떤 법문들을 모아서 이제 보완을 해서 출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또 전해지는 내용이 마치 부처님의 전생담이 후대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전설과 함께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경전 형태로 기록되듯이 후대에 나온 득이본이나 이 종보본은 거의 같습니다. 득이본을 판본으로 해서 이제 부칙만 부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가미가 되어서 약간 이제 오늘날의 합리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 좀 과장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육조단경이 이제 그 도낭본이 현재 발견된 판본 가운데는 가장 초기에 발견된 것이고 약 790년경에 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걸로 봐서 가장 오래된 현존 판본 중에는 고본이 그 원형에 가까운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본과 관련해서 그럼 후대에 나온 것이 원본이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또 논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범사 강당에서 했던 법문 외에 육조 현행대사가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도 법문을 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후대에 같이 편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보완을 해서 개정 정보판을 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낭본이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원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도낭본, 득이본, 정보본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약간의 뭔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것이 더 이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은 그 득기본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도낭본을 주로 참조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비교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거의 득기본을 기본으로 부록을 좀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일부 몇 글자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문은. 자, 그래서, 이제, 강경의 그 도낭본이 원문이다, 뭐, 원래 거다, 이런 내용은, 제 생각에는 별로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도낭본에는 없는 더 추가된 득이본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또 이해하는데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데서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 참고한 문헌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대략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본 스님이 이제 도낭본 육조단경을 내고 또 개성 정복판을 내셨는데 이 책이 좋은 점은 그 사이에 한국에서 또 일본 등에서 나왔던 육조단경에 대한 서지사항과 그다음에 논점이 되는 것을 논문을 쓰신 것을 뒤에 그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육조단경 연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육조단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기에 이제 육조단경 본문하고 이제 뒤에 덧붙여진 그 논문이 같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이제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분은 성본 스님이 쓰는 도낭본 육조단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철 스님이 이제 한국에서 도낭본으로는 처음 이제 번역을 하고 일부 이제 해설을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윤수 씨가 했던 육조단경 읽기. 그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 본 것이 심재열 거사가 강의를 했던 육조단경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득이본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1, 2, 3번은 저게 도낭본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당 스님이 해설을 하신 육조법보단경은 정보본이에요. 그리고 학당 스님도 굉장히 그 사이에 육조단경 연구와 또 육조단경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양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 선문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육조단경을 우리가 가능한 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뜻을 살려내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이제 도낭본과 역시 득이본 이런 것들의 입장들도 비교를 하면서 해설을 해놓은 책이라서 아주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사람이 쓴 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어요. 경서원에서 필립 얀 폴스키라는 사람 육조단경 연구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불교 학계에서 연구된 육조단경 연구 흐름을
또 같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단 한 권의 책, 인생을 바꾼 책을 꼽으라 하면은 저는 육조단경을 꼽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강의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꾼 책 육조단경, 그런 제목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간단히 써서 올렸어요. 제가 육조단경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을 다니다가 제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아주 이제 중상을 입었어요. 기절을 해서 이제 며칠 정신이 없다가 이제 의식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대구 국군통합병원에 이송되어서 한 6개월 동안 그 통합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병실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저는 스님이 군대에 온다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분이 똑같은 이제 군 한자복을 입은 분인데, 계급장을 보니까 이제 명찰에 상병 명찰을 달았는데, 저는 일병으로 체투가 나갔으니까 이제 한참 쫄병이었죠. 근데 군대는 다 계급 사회라서 계급이 높으면 다 반말을 하는데, 이분은 상병인데도 일병인 저를 보고 이제 반말을 하지 않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손도 잡아주고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부를 자꾸 묻던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많이 좋아 보이네요. 어때요? 하고 내 침대 앞에 이렇게 멍하니 있으니까 앉아서 책 볼 수 있겠어요? 책 볼래요? 이러길래. 그래서 예 했더니 책 2권을 갖다 주시는데, 그때 2권 중에 한 권이 육지단경이었고 한 권은 건강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무슨 책이에요? 하니까 불교 경전이래.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다 가지고 계시냐 하니까 내가 중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제가 어쨌든 읽었던 최초로 완독을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끝까지 읽어봤던 첫 불교 서적이 바로 육조단경인데,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저는 또 전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희열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이 무협지보다도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은 솔직히 그때 봤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재미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 새로 쓰기로 된 한문의 현토만 달아가지고 해석만 된 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됐는데, 육조단경도 이해는 안 됐는데 육조해능대사의 스토리가 있어요. 생애가. 그게 무협지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 24살 나는 남욱군 출신의 그 무학이죠. 글자도 모르는 청년이 쟁쟁한 스님들을 제치고 8개월 만에 이제 방아를 찢던 행자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중국 선종의 33대 조사가 되고, 이제 달마대사로부터 6대 조사가 되는 그런 일이, 그 스토리가 펼쳐지잖아.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은 흑수저 중에도 흑수저 출신이죠. 그리고 무학이고 글자조차도 모르는 분이 이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서 6대 조사가 되고 당시 선종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신기했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해탈이나 일반이라든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그 사춘기 때부터 고민하던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다라는 감을 잡고, 그때 한참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대 오공화국 시절이어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특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고, 대학가는 연일 이제 시위로 이제 조용할 날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원래 사회교육과 사범대학을 다녔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 불교의 해탈이라는 이 의미를 그때 당시에 사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던, 정치적으로 이슈가 인간 해방, 그 학생 운동권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시대와 사회를, 또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성인들의
어, 이제 진정한 성찰하고도 연결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군에 진학을 해서 종교사회학과, 이제 사회사상사를 전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육조단경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관과 생사관, 인간관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제가 살아가는 방향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육조단경을 읽은 것이 또 불교를 알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됐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봤던 책이 바로 심재열 교사가 해설한 육조단경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책만을 교재로 하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이제 도낭본하고 다른 것들을 참고하면서 득이본의 한문 원문을 제 나름대로 새롭게 번역을 해서 이제 강의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행대사의 생애는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알다시피 당나라 때 스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 부처님 이래 33대 조사 중국 불교 선불교에서는 달마 이래 이제 해가 대사하고 그다음에 그 승찬, 도신, 홍인 대사 다음에 이제 6대조가 된 그런 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계라는 말 얘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 성명은 노씨인데 아버지가 그 영남 범양 사람인데 영남으로 자천이 되어 가서 신주에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해능 대사가 태어났는데, 해능 대사가 3살 때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머니를 모시면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이제 나무꾼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이제 요즘 우리 호텔과 숙소죠. 여관 객사에 그 뗄나무를 이제 배달을 해 줬는데 그 숙소에 묵었던 한 손님이 금강경을 읽는 거를 듣고 이제 그 소리로 듣는 거니까 글자는 몰랐지만 이제 문득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 손님에게 그게 무슨 책이냐라고 여쭤보니까 금강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어떻게 얻게 됐냐 하니까 이제 황매산에 있는 오조 홍인대사한테서 얻었고 이 금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길로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황매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처음 만나는 얘기들은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법기임을 알아차렸지만, 아직 따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인대사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저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찧어라 하고 8달 동안 방아를 찧다가 이제 잘 알려듯이 이제 그 개송을 지어서 바치라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다음 육조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었던 신수대사의 개송을 이제 반전시키고 뒤집어 엎는 그런 개송을 씀으로써 이제 밤중에 그 이제 홍인대사에게 인가를 받고 이제 육조가 되고 이제 가사하고 바루를 전달을 받고 남쪽으로 이제 지금 사람들이 했을지 모르니까 남쪽으로 가라 피신하라 해서 16년 동안을 숨어 지내다가 39세 때야 이제 광주 법성사의 인종대사가 일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머물던 대중들이 깃발이 사찰에 그 이제 철간대 그 이제 깃발을 그 이제 우리 깃발을 걸어 놓는데 그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제 두 스님이 한 스님이 깃발이 흔들린다 하니까 다른 스님이 저게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고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인종법사가 이분이 그 남쪽으로 피신해서 숨어 지낸다고 하던 육조현행대사님을 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거사였죠. 정식 이제 비구계로 출가를 왜냐면 행자였기 때문에
그러고 내려와서 나무꾼들하고 같이 숨어 지내고 이래서 이제 승복을 입지 않고 이제 머리로 기르고 있는 그사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인종대사가 이제 현행에게 절을 올리고 스승의 예를 올리면서 그때 삭발을 해주고 이제 스승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그 이제 소주자사나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찾아와서 이제 법문을 청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계산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해능이 남쪽에 있는 조계산의 보림사, 지금이 현재 남아사라고 있대요. 거기에서 산평명한 법을 펼쳤는데 그 이제 보림사가 있는 마을이 바로 그 개울이 조계고 이제 계곡 계자죠. 조계고 그 산을 조계산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씨들이 많은 산이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 조계가 바로 해능을 상징하는 벼로가 됐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해능대사의 진신상을 육신을 화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부 처리해서 진신상이 그게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얘기도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육조단경에 담겨 있는 중심 사상이 도낭본이든 덕이본이든 중부본이든 관계없이 이제 두 가지라고 흔히 얘기해요. 무상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반야 바라밀법이다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금강경과 반야신경의 요지가 결국은 반야 바라밀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하고 또 상당히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임을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해능대사가 출가하게 된 계기도 바로 금강경 때문이다라는 게 육조단경은 금강경하고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경전이다. 그리고 조사 의록 가운데 유일하게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경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다른 그 조사들의 법문집은 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의록이라고 하거나 그냥 법어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어나 의록이라고 하는데 록자를 쓰는데 이제 육조현행자사의 의록만을 경자로 쓰고 단자는 그때 당시 무상계를 설했던 계단의 단자를 따와서 단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자성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방법으로는 정해와 무념, 도노를 강조한 것이 육조단계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이제 이따가 나올 거지만 이제 선지식들이여 보리의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이 마음만 그대로 쓰면 바로 그대로 성불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하고 또 뭐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자성이 부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지식들이여 선지식들아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제자들과 사부 대중들을 호칭하는 말이 법문을 듣는 청중들을 보고 선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식은 어떤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깨달아서 법을 가르쳐주고 인가하고 점검해 줄 수 있는 분을 선지식이라 그러는데 이 태능대사는 대사의 법문을 듣는 제자들과 청중들을 향해서 선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을 벌써 호칭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 미혹한 사람들이 해와 정이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해는 몸이 하나서 둘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이번부터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참선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참선을 하는데 정해가 뭐냐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이제 남방불교 수행법으로 따지면은 정은 사마타고 해는 위파사나예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제 육조현행대사 이 둘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참선을 할 때 바로 요 정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참선 수행을 이제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이제 호흡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를 관찰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쓸데없는 논란이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바로 요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정은 해요 몸이요 해는 정의 용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으로 존재할 때 해가 정에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리는 법인은 법의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따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기 불교 사마타 위파사나고 선종에서 이걸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하고 신태종에서는 쌍차 쌍조 혹은 지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진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정이고 묘유가 해예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 다음에 쌍차 쌍조라는 말이 이제 정해를 서로 비춘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서로 맞고 서로 비춘다. 지가 정이고 관이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가 지예요. 그리고 하음의 이사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와 사. 이것이 서로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 정해가 서로 걸림이 없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나선에서 말하는 성성적적이라는 말이 이제 화두를 들 때 그 어떤 사람들은 뭐 화두에 집중하는 게 사마타하고 같은 거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화두 가나선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들이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두에 집중을 하는 것은 통찰을 하는 때 저절로 집중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뭘 통찰하느냐? 화두는 말 그대로 문제 형식으로 주어지잖아요. 의문문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그 답이 뭘까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곧 사마타이자 해예요. 살핀가? 뭐예요? 집중이 하나이지. 그냥 집중을 한 다음에 살피고 살펴가지고 집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피려고 하니까 답이 뭔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집중이 되는 거고 그 답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통찰이에요. 이게 둘이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적적이 정이고 성성이 깨어있는 거죠. 있는 것을 살피고 알아차리는 게 성성이란 말이에요. 적적한 것은 일체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없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 그게 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두의 의식이 깨어있는 게 성성이고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집중이 딱 된 거. 다 이제 없어진 상태가 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현행대사가 얘기하고 있는 정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이제 편의상 이해를 위해서 이제 설명은 하지만 수행을 따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 또 이렇게 살피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 육조대사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낭본이든 득이본이든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충되는 얘기들이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없는 무념이죠. 무용을 종으로 삼으며 없는 무상을 본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게 전부 건강경에서 다 나왔던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법문할 때 이제 보충 설명을 나올 테니까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법문 가운데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자, 이것도 제가 그 본문에서 굳이 요 문장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오늘 이제 자선을 할 거잖아요.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는 입장도 이렇게 분명히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육조현행대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 앉는데 앉아서 자선을 하는데 자가 뭐라고요? 자를 형식상 자라는 글자는 우리가 앉는 거를 자라고 하는데 자가 뭐예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걸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앉는 게 자인데. 그리고 손은 뭐냐? 뭐 디아나, 선정, 뭐 이게 번역을 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은 것. 마음이 고요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집중을 한다고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래 성품이라는 말이 본성 혹은 자성, 불성 똑같은 말이에요. 이 참나라고 해도 돼요. 그거를 보면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다 금강경에서 얘기했듯이 헛거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을 보면은 더 이상 번뇌망상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진정한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선정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정에 도달했다면은 그거는 바로 바른 깨달음과 함께 진짜 선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만 된다고 해서 그게 선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집중만 되는 건 뭐예요? 대상에 집중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인터넷 삼매경에 빠졌다. 이거 정신이 없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것도 정이에요. 예를 들면 집중이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띄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정이 아니라는 거야. 왜? 본래 성품을 보는 데서 오는 일체 산란함이 없는 마음에 그게 진짜 정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계에도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법에 대해서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에 요별하고 분별하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좋다 싫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뭐는 뭐뭐다라는 규정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수심법에서 말하는 수심법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에. 모든 경계 위에 일체 앞에도 마찬가지 걸림이 없고 모든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수심법이 다 해당이 돼요.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뭐라고 구별 짓고 규정 지어서 패턴화한 게 그게 법이거든요. 어떤 현상을 뭐뭐라고 한 거.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자선이다. 이 말이에요. 참선, 자선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지식들아 번뇌가 곧 깨달으면 앞생각을 붙잡아 미혹하면 곧 본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다. 자, 이마도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이제 본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얘기하면 번뇌가 왜 깨달음이냐? 번뇌가 왜 깨달음이냐? 번뇌가 번뇌인 줄 알면 그게 곧 깨달음이에요. 번뇌가 번뇌인 줄 아는. 보통 사람 번뇌가 번뇌인 줄 모르고 번뇌를 따라가요. 근데 나는 번뇌가 많다라는 걸 나도 아는데요. 그런 거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번뇌가 번뇌인 줄 안다면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알아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시가 나는 오조 홍인하상에서 한 번 듣자, 이게 이제 한 번 듣자 그 말 끝에 크게 깨우쳐. 이게 은하대오, 은하도노한다라는 얘기죠.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라는 말이 이제 도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이용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성을 단박 깨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가 내 인생을 바꾼 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게 짜릿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제가 20대에 처음 봤을 때도 한 번 듣고 단박 깨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부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보다 더 짜릿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고 뭐고 이 중요한 사실은 제가 벌써 몇 년째 경전 강의를 하고 이제 용어를 하나하나 그때 나올 때는 풀이를 해서 해설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본 마음을 자성을 바로 깨치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그 말들의 의미가 저절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조해능대사처럼.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다가 보면은 깨달으면 뒷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먼저 이제 드리고 그래서 육조해능대사의 중심 사상이 바로 정해 그 다음에 뭐예요? 무념
그다음에 도노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사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이제 요 내용이 결국은 반야바라밀법의 내용들이에요.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심 사상은 그렇고 오늘 이제 같이 제가 볼 거는 그 6조 그 의록의 법보단경이라고도 그냥 단경이라고 하는데 도난본에도 기록되어 있는 법회가 아마 그때 당시에 직접 그 저게 그 계단에서 그 법문을 할 때 직접 참여했던 분이 이제 저주 뭡니까? 그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회가 기록을 했는데 법회 스님이 문인 법회가 기록했다라는 그런 서문이 약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빨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자꾸 나오니까. 대사 이름의 해능이다. 아버지는 노시로 휘는 행도이고 어머니이시다. 대사는 당나라 정간 12년 무술년 2월 8일 자시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백호강맹이 허공에 떠오르고 기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후대에 좀 우상화된 것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담 이런 것처럼. 새벽에 기이한 두 스님이 찾아와 대사의 아버지의 말하기를 밤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윗자로는 해, 아랫자는 능으로 하십시오. 옛날에는 세로로 썼잖아요. 그죠? 앞글자, 뒷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째서 해능이라 합니까? 하니까 스님이 해라는 것은 법으로서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 은혜 해자를 써요. 때로는 지혜 해자를 쓰는데 두 개가 같이 쓰기도 합니다. 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며 말을 마치고 나갔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근데 대사는 젖을 먹지 않았는데 밤이 되면 신인이 와서 감노수를 먹여줬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자라서 24살에 경일런 소리를 듣고 아까 얘기했던 건강경 이제 객사에 나무를 배달하러 갔다가 이제 도를 깨달아 항매로 가서 항매가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있던 산이 곳이죠. 인가를 구하니 오조가 법기를 어기시어 가사와 법을 전하며 소사의 자를 있게 하시니 때는 용삭 원년 신유년이다. 이게 당고종 12년이래요. 때가 였다. 그래서 남으로 돌아가 은둔한 지 16년이 되는 의병원년 병자연 정월 8일에 인종법사와 만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라는 그 절. 인종이 대사의 종지를 깨달아 모든 면에서 뜻이 서로 잘 맞으므로 그달 15일에 사부대정을 널리 모아서 대사의 머리를 깎고 2월 8일에 여러 이름 있는 대덕스님들을 모아서 구족계를 주셨다. 비구계를 이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육조대사의 생애를 보면 한국 조계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비춰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육조해능대사는 행자 시절에 인가를 받아서 육조로서 오조대사로부터 이제 그 법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형식상 이제 뭐 어느 나라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행자 시절 거치고 이제 삼위승이죠. 삼위이승.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불교대학을 뭐 동국대든 성가대학이든 강원이든 이제 마치고 나서 비구계를 받고 아니면 뭐 기초선언을 가든가 그 다음에 뭐 승가 고시가 있어요. 뭐 몇 년을 지나고 나면 고시를 채고 뭐 몇 급 상급 고시에 통과하면은 주지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지나면은 이제 조실이 되고 방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방장하고 조실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종의 전통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조사로부터 인가받은 사람만이 선원장이나 방장, 조실 방장이 될 수 있는 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현대적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지도 선거를 하고 심지어 조실과 방장마저도 선거를 해요. 그래서 선대 조사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라는 그 전법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도 문중에 제자들이 많으면 또 문중에 지지자가 많으면 주지뿐만이 아니고요.
조실과 방장이 되는 게 현재의 지금 선거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인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조실 후보자가 방장 후보자가 되면은 안 돼요. 없으면 공소고 그냥 둬야 되고 옛날에는 문중하고 관계없이 20세기 초만 해도 그랬어요. 중반까지만 해도 문중과 관계없이 인가받은 스님을 모셔와서 추대를 해서 방장이나 혹은 조실로 모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문중 출신은 그 문중의 조실이나 방장이 될 수도 없어요. 후보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조계종은 육조현행대사의 이런 그 전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계종은 완전히 조계종을 쓸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 타락했다. 솔직히. 조실과 방장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실과 방장의 선거를 통해서 추대되고 있다. 추대가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은 주지 임명권, 주지 추천권 때문에 서로 문중 간에 또 파벌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스님들 중에 이 본문을 제가 하는 강의를 요 내용을 보신 분이 있으면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계종이나 이름을 쓰려면은. 근데 그거 바로 잡지 않으면 조계종은 끝난 겁니다. 도대체가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조실이 되고 선원장이 되고 방장이 될 수가 있느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장 자리에 조실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깨달았지 못했으면 물러나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육조현행대사의 종지를 이은 게 조계종이라면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육조현행대사는 그때 이제 구족계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출가자로서의 위를 이제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서경의 지각유사가 수계사가 되고 소주해증유사 갈마사가 되고 행주의 통률유사는 교수사가 되고 중천 축의 기다려유사는 설계사가 되고 수국의 밀다삼장은 증계사가 됐다. 이제 그 원래 이제 비구 계를 받을 때 계를 주는 사람 그게 이제 이런 명칭에 이제 증명법사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수계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들을 나열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신망이 있던 여러 큰 스님들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갈마사, 계수사, 수계사들을 딱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은 송나라 구나 발다라 삼장이 창건하고 비를 세워 이르시기를 후일에 육신보살이 여기에서 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육신보살이 바로 이제 육조현행대사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바로 육조현행대사 문중에서 특히 이제 육조단경을 크게 이제 유통을 시키고 현창을 했던 분이 하택 신해라고 그래요. 하택 신해가 이제 집적재단인데 희한하게 하택 신해가 육조 단경을 편찬을 해가지고 널리 유포를 하고 굉장히 육조 대사를 이제 그 중국 선종의 육조로 북종은 신수가 육조라 그러고 남종은 이제 해능이 육조라 그러는데 남종선이 우수하게 되고 이제 육조 현행대사를 띄운 분이 요즘 말로 바로 하택 신해인데 정작 그 외에 다른 그 이제 문도들한테는 지혜종사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이제 하트 신에 들여는 규병종밀하고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어쨌든 이제 양나라 청감 원년에 지학 삼장이 인도로부터 바다를 건너와서 그 땅에서 가져온 보리상고를 단가에 심고 미리 연하기를 170년 뒤에 육신보살이 이 나무 아래에서 가장 훌륭한 법을 열고 연설해 한량없는 대중을 대도할 것이니 참으로 부처님의 신윈을 전하는 법의 주인이시니라. 이게 실제로 이랬는지 아닌지 전설인지 꾸며낸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워낙에 육조 현행대상의 출신이 현행대사의 출신이 이제 남군 출신이고 이제 행자 생활이나 그의 비구계를 받고 난 다음에 수행한 이력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이제 나무꾼 출신으로 방아치던 행자가 오조로부터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전설을
꾸며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대사가 이곳에 머리를 깎고 기회를 받으며 또 사부제돈과 더불어 오롯이 전해오는 마음의 국절을 볼지니 예전에 예언하신 바와 같았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봄에 대사가 대중을 하직하고 보림사로 돌아가시니 인종화상이 제가점의 출가자 천여 명과 함께 전송하였다. 바로 조계에 이르르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계사에 가는 거예요. 형주의 통문율사가 하긴 수백 명과 함께 대사를 의지하여 머물렀다. 대사가 조계산 보림사 이르러 보니 그 처가 너무 좁아서 대중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을 보시고 그 처를 넓히시려고 마을 사람인 진화선을 찾아가 노승에게 단월에 이르러 자국 깔 땅을 구하고자 하는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앉을 자리라고 하는데 이제 수행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가보니까 보림사가 조그만 절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진화선은 그 산 주인이었어요. 산 주인, 지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상의 자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제 일종의 선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자구를 내어보자. 진화선이 되겠다. 근데 자구를 내보였는데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조사가 자구를 한 번 펴니 조개의 사방 경계를 다 덮었는데 사천왕이 몸을 나타내어 사방에 앉아 눌렀다. 지금 사찰 경내에 있는 천왕령은 이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자구가 조개의 사방 경계를 다 덮었다. 조개 산을 온 사방을 다 덮었다. 자복이 방석이 조계산을 다 덮었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사천왕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방에 앉아 눌렀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화상이 그 육조 해능대사가 수행 장소로 필요한 땅을 이제 이 조계산 전체가 수행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주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진화선이 말하기로 화상의 법력이 강대하시면 알겠습니다. 다만 저의 고조의 분묘가 이 땅에 있으니 후일 사찰을 지으시더라도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죠? 그대로 남겨두시길 바라며 나머지는 원하신 대로 모두 드리니 영원히 절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살아있는 용과 흰 코끼리가 내린 매김으로 이 풍수지리가 나오잖아, 또 이게. 이게 풍수지리상에 이제 용하고 코끼리 맥이 흐르고 있는 이제 산맥이 지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만 하늘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평평하게 해서 땅을 함부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풍수지리설로 보면은 뭐 용이 내린 맥이 어떻고 코끼리 내린 맥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 다음으로 치고 다만 오늘날의 의미를 새기면 땅을 평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면 땅을 함부로 깎지 마라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치면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깎아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려가지고 사찰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뭔가 근거가 없는데 이제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이제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는 이 경관이 수려하고 지맥이 이렇게 흐르고 이러니까 이 지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지을 때 한결같이 그 말대로 했다라는 얘기는 풍수지리설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에 맞게 절터를 제대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개발을 해서 함부로 난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가 경내를 다니시다가 이제 산 전체를 여기저기를 이제 다 다녔다는 얘기, 산수가 뛰어난 곳에 문득 쉬어 머물러 13개의 수행처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하가원이라는 이름으로 절문에 써놓은 곳이다. 한국만 해도 그렇죠. 산 하나에 절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쪽 골짜기 하나 있고 저쪽에 산 너머도 또 있고 좀 올라가면 또 암자가 있고 이렇게 13개가 그 산 중에 딱 이렇게 군데군데 좋은 자리에 명당터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림도량은 또한 이보다 앞서 인도의 지약삼정이 남해로부터 와서 조개의 어기를 전할 때 물을 한 움큼 마시고 향기로운 맛을 기이하게 여기어 그 문도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이 물이 수천의 물과 다르지 않으니 이 물 상류에는 반드시 명선지가 있을 것이며 도량을 세울 만할 것이다 하고 흐르는 물을 따라가 그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과 물이 감아돌고 산봉우리가 매우 보여놨으므로 찬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서천, 이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의 보림과 같구나 하시며 저 후천 사람들
백성들에게 이 산에 범차를 세우라. 170년 뒤에 마땅히 위없는 법을 이곳에서 연설하고 교화하여 도얻는 자가 수풀과 같을 것이니 마땅히 보림이라 이름하라. 이래서 이제 보림이라는 이름도 이게 보배의 수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보배가 뭐냐 하면은 큰 선지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도 뭐예요? 부처님이 나신 인도 땅의 물맛하고 같다. 그 물맛이 아주 좋으니까 여기가 명승지다. 그래서 이런 글로 미루어 짐작할 때 조계산 보림사의 경관이 아주 뛰어나고 사찰이 들어서기 아주 좋은 그런 지리적 위치에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소주 목사인 후경준이 그 말씀을 표로 갖춰 왕에게 상주하니 임금이 그 청을 옳게 여겨서 보림이라는 에코를 하사하셔 범궁을, 그러니까 범자가 이제 범궁을 지어서 양나라 성간 3년에 낙성을 하였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